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지요. JTB 시사진단 오늘은 전북에 표심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양진영 간 쟁점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덕 또 전 국회의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김광수 의원, 또 그리고 임종혁 전 군수 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그 선대본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익숙한 직함으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취재와 관련된 영상 짧게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지지율 순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후보 연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각 진영의 입장이 달라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선거 막판, 연대론이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양강 구도를 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두 후보 간 공방전은 여전히 뜨겁다. 문재인 후보는 검증된 후보, 국정 경험을 내세우면서 안철수 후보의 소수정당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을 주장하며 친문 패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유권자의 최종 선택이 얼마 남지 않은 19대 대선. 문재인, 안철수, 양 진영의 입장차를 비교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최근에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한 이른바 후보 간 연대론을 잠깐 좀 언급했으면 합니다. 다만 좀 너무 길지 않게 얘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조금 이슈로서 동력을 좀 상실한 감도 없지 않아서요. 과거에 연대론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부상을 했었는데요. 3당에서 서로 좀 입장이 달라서 그렇게 이슈로서 점화가 불꽃처럼 이렇게 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어떻습니까? 연대 또는 단일화 결코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단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제 중앙선대본 전체 선대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른정당에서 연대에 대해서 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예.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기 전에 국민의당에서는 선대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안철수 후보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는 없다. 그리고 친문 패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 없다. 예. 특정인을 반대하게 한 연대 없다. 일관되게 간다라고 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예. 그건 앞으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될지 할지라도 단지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상 표로 예. 연대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예.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TV 토론에서 100번도 넘게 말했다. 연대 없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긋기는 했는데요. 과거 선거를 보면 이제 선거가 이게 막판에 가면은 또 이게 연대가 또 항상 변수로 등장하곤 해서 그런 경험들이 혹시 또 막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각 당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후보자들의 말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퍼즐 맞추기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가 지속적으로 지속됐다고 하면 연대론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연대론이 나옵니다. 예. 이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아마 쉽게 연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흡도 통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돌파구를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묘하게 국민의당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선거 전에 연대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선거공학적 연대를 하는구나 예. 라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선거 전에 연대는 없고 선거 후에 승집권 후에 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통합내각의 구성의 파트너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은 선거 전에 연대와 다를 바가 없다. 예. 이건 정말 조삼모사의 형태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면서 보수 쪽의 표를 받기 위해서 집권 후에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있는 형태로 저는 변형시킨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프레임을 그쪽으로 짜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적폐 세력의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프레임으로 민주당 쪽에서 가져갔죠. 근데 이제 실제 뭐 일관되게 연대 없다 해서 저희가 뭐 10% 미만의 지지율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대 없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입장이었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건 뭐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뭐 무슨 어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닌 민주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 후에 연대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국민의당이 집권하거나 똑같이 국회 과반수 의석이나 적어도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통합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합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기 이 지지표가 40% 박스권에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 갇혀 있고 더 이상 탈출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대구 가서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박근혜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대를 마치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인 세력하고 엮으려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짜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대 부분에서는 확실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선거 이후에는 중도 개혁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속에 정확히 아까 그 이춘석 의원님께서 고쳐야 될 것은 자유한국당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자유한국당을 언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 처음에 다 나오니까요. 그 이춘석 의원께 말씀드리는 기회 드리는데요. 양쪽에 한 분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시죠. 이 부분만 분명히 하면 오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집권하면 개혁적 뿌리를 같이 하는 국민의당을 파트너로 모시고 갈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 대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촛불 민심에 참여한 바른정당까지는 저희도 통합정부 구성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언을 보면 보수표를 국민의당 받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제외한 상태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개념의 통합정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권 후에 우리의 연정의 파트너는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단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고 그 대변인이 통합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개혁 듣겠습니다. 세력과 함께 하겠다. 그게 정확한 워딩이고요. 그 중도 개혁 세력 속에는 당연히 민주당 들어가는 거고 정의당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탄핵에 그래도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어려운 결단을 했던
바른정당의 일부도 당연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계속 엮어서 끼워놓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 고개 드립니다. 김광수 의원의 개인적 의견하고 당 의견하고는 토론 과정을 얘기를 해보면 항상 틀려요. 사드도 공식적으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셔서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국민의당이 사드도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이건 시청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고 예. 싶은데요.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줄이자고 하니까 여기서 예,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지지율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주춤거리는 듯한 지지율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2강, 양강에서 1강 1중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 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정엽 위원장님?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일부러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연대론에 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과 엮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을 위해서 걱정하는 발언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그동안 민주당 후보나 지도부가 조삼모사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먼저 공격하는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 대선 토론에서 후보자가 상대들에 관해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일부 몰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또 윽박자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좋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더 넓게, 더 깊이 미래 개혁 세력 그리고 현재 시대 정신인 개혁과 이 통섭, 협치의 정치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지지율에 관해서는 다른 바로잡아지는 그런 시간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김윤덕 전 의원께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지율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론조사상에서 데이터로 나오고 그랬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상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많은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원칙과 철학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 예. 뭐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예. 과거에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저도 그렇게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 또 하나는 매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 예. 또 여러 가지 뭐 단설 유치원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예. 그런 이해가 떨어지고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 대선 과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후보들이 비교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대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격차를 더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 얘기는 공방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그게 지지율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신데, 자유토론 형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진행하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하는지, 또 그에 얹혀서 왜 안철수 후보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반대로 한 분씩 정도,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모두 발언 기획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께 먼저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 하는 이유는 뭐 짧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이 촛불을 들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상사태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촛불 민심의 반영이라는 것은 예전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달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달라 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우리 문재인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인수위 절차 없이 당선되는 즉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는 의원 생활도 했지만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문재인 대표를 받치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의석수당 제1당입니다. 119석에 가지고 있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영남에 치이고 또 호남 내에서 광주와 전남에 치는 이중적 소요를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남도 광주와 하나로 보지 않고 별도의 권역으로 해서 인사상, 예산상, 사업상 차별 두지 않는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어떤 분은 좋습니다. 비슷한 정도 분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일컬어졌죠. 사실은 겉으로는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적과의 동침을 해왔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당이 나왔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통합을 어떻게 이끌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거의 뺄셈 정치 해왔어요. 거의 개파 패권이라고 비판을 수없이 받고, 그래서 문재인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대표라든지 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뭐 안철수, 박지원 다 마찬가지죠. 거기서는 이제 배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토양이 도저히 안 됐던 분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갑자기 또 통합을 패권 세력이라고 물어붙이는데 통합을 또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통합을 이끌어갈 가장 적임자가 안철수 후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북 발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전북에 지금 전북의 제1 키워드가 농생명식품산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지사지만 지금까지 정말 애지중지 일궈온 것이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 이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전남 가서 농생명식품산업의 거점을 전남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제가 공약을 자세히 뜯어봤어요. 그런데 세부 공약 4개가 거의 전북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생명식품산업을 전북에서 하겠다. 뭐 또 전남도 하겠다. 어디 또 뭐 경북이나 가면 또 거기서 하겠다고 하시겠죠.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이 전라북도를 별도 권역으로 하겠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북 몫을 찾는 것은 인사와 예산에서 정당한 대접, 그동안 국토 균형 발전의 철학 속에서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아니고, 지역마다 가서 그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똑같이 그 지역의 달콤한 입맛에 맞는 발언만 계속하고 다니는 측면들이 있어요. 부산 가서는 또 부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 역시 우리 국민의당은 전북을 거의 독자 권역처럼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뭐 전북의 경선도 전북에 따로 치렀고, 또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에 휩쓸려서 같이 경선 치렀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예. 가장 먼저 전북 지역 유세 전북 선정했습니다. 특별한 애정 전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한 가지만 간단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미래입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그동안의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적폐 개혁하고 청산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급변하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돌파구를 찾아갈 것인가. 역시 적임자는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자유스럽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통합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미래 말씀하셨습니다. 뭐 통합 좋습니다. 미래 좋습니다. 뭐 이건 어떤 대통령이 되든가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를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호남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의 대부분이 다 호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호남민들이 작년 4월 총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하겠다. 호남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하겠다 해서 사실은 호남 의석 28석 중에서 23석을 몰아주셨어요. 예.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지금 과연 국민의당이 뭘 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호남적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에 유력한 후보 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사드도 반대했다 찬성하고 사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시면서 햇볕 정책도 공과 과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보수표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우리 호남 중심의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정치는 사라져버리고 예. 이제는 우리 호남민들이 표를 몰아주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표를 몰아준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우리 호남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야가 우리 진보 개혁색인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보수축 표를 드네? 이렇게 해서 저는 호남민들의 그 지지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향이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호남민들은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더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국민의 정당은 의석수 40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누군가를 다 파트너해야 합니다. 모든 세력들 다 파트너로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촛불 민심에 드러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옹립하고 하는 세력까지는 저는 안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거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호남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전혀 엉터리 얘기를 뒷부분에 하시니까 그런 세력들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가겠다. 그건 민주당의 태도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야기 그건 해석을 전혀 잘못하는 거죠. 초등학생도 그런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박근혜 퇴진에 관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처음 거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전혀 해석이 다르죠. 자, 문재인 후보 돼야 되는 이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봅니다. 박정희의 자산과 후광을 가지고 자기 업적 없이 이루어진 대통령,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가를 아주 농단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능력 검증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친구로서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하면서 대통령 성공적으로 모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역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당 대표로서 책임져야 될 때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자질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량한 생각, 그리고 말 바꾸기, 이런 것들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전북 농업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0대 공약에는 농협과 분권, 지역 발전에 관한 공약이 10대 공약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10대 공약 중에서는 표퓰리즘이 주로 있지 지역, 농업에 관해서는 10대 공약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물로 봐도 민주당 정권이 수립이 된다고 하십시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님 정도가 아마 중책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 중심에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그리고 김관영, 조배수, 이런 기라성 같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당 정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우리 도민들이 선택을 하면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하시면시죠. 예. 예. 그 친문 패권주의 관련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4년 전 대선에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접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본부에 제가 종합 상황실장을 했고요. 예. 또 전라북도 선거를 총괄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유일하게 또 안희정 후보를 경선 과정에 지지했습니다. 그게 친문 패권주의가 작동하는 어떤 민주당 내의 권력 구조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아마 친문 패권주의가 작동한다면 저는 정치를 못할 정도의 상태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죠. 또 시간이 흐르겠죠. 예.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문재인의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하고 예. 선대위원장까지 했지만 또 안희정을 과감하게 또 지지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하고 오랜 인연도 있었지만 안희정 지사가 내세웠던 그런 국민화, 국민통합 이런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내 이런 정치적 과정만 봐도 친문 패권주의는 상당히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예. 거고요. 또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 인사를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모든 자료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그 문재인 후보 중심의 친문 패권주의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국민당이 만들어진 과정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하자는 거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표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결투를 하자고 했거든요, 사실. 총선을, 아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든 한번 하자. 예. 그래서 결투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투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결투하지 말고, 당시에, 문재인, 안철수, 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이런 우리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는,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과감히 내놓겠다. 같이.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둘러봐도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선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선거 하면서 지금 선거가 진행될수록 그 후보들의 약점이나 말실수 또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는 토론을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봐지고요. 저는 연대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잠깐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선거 초기에 문재인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 간의 이 양강구도가 깨지지 않았다면 아마 연대론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균형차가 깨졌거든요. 상당 부분 여론조사 취입 과정을 볼 때.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가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연대 안 하겠다라는 믿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뭔가 이번 대선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심판을 분명히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예. 그걸 분명히 하는데 기초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후보가 적정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 예. 그다음 비전 이런 논의가 되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이때 이랬다, 저때 저랬다 이런 논의가 너무 지속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말씀하시죠. 예. 패권에 대해서 밖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양념 이야기했을 때 정말 지독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선대에 합류를 했지만 박영선 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또 열심히 경선에서 지지했다는 안희정 지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패권에 대한 비판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패권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이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이춘석 의원이
뭐 말씀하시다가 뭐 도민 여러분께서 뭐 야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요. 아까 지금 오늘 의원님 한 분 입장에서 40석 됐는데 40석 정당이 뭐 하겠냐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 영국의 뭐 캐나다의 그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도 거의 34석 가지고 정권해서 젊은 총리가 좀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프랑스 선거도 원내의석 한 석도 없는 분이 지금 전체 국민의 지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양강구도나 이런 정치 구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의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석수가 작다고 그래서 어렵다. 이건 좀 거대 정당의 좀 오만일 수 있는 거죠. 새누리당 150석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뭐 했습니까? 민주당 그동안에 거대 여당으로 새누리당하고 싸우기만 했지 뭐 진척된 게 뭐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뭐 입술이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양강구도를 부인하고 싶겠죠. 뭐 저희도 조금 약간의 그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하향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흐름이나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지 여론조사 수치가 절대적인 어떤 맹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또 응답률이나 또는 부동층의 존재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거 전화 면접조사를 하는가 또는 뭐 ARS를 돌리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유선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율을 높이면 예. 50, 60대 연세 드신 분들의 의향이 많이 반영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외국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별로 맞은 적이 없었어요. 영국의 블랙시도 틀렸고 미국의 트럼프 지금 힐러리가 거의 뭐 90% 이상 당선된다고 그랬는데 예.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은 어땠어요? 국민의당이 총선 시작하기 한 열흘 전에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8%였습니다. 예. 근데 딱 열흘 후에 실제 총선 해보니까 국민의당 지지도가 26.74% 나오고 민주당 25.6% 나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당시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그때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뭐 180여 개 거대 여당이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단지 전체의 흐름들을 보는 어떤 그런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빙산의 일각이다. 나와 있는 나머지 90% 넘는 부분들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양강구도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올라야 되죠. 근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40% 마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탈출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도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구 가서 뭐 적폐 세력의 지지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 아닙니까? 예. 표의 확장성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건 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질문백을 좀 이제 얘기할게요. 예. 여론조사 부분들에 예.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는 정확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으로 우리는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질문 패권지 문제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안희정 지사 발언도 나오고 또 박영선 의원 발언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 경선을 치를 때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말은 게 맞아요. 사실 안희정 지사 그날 발언한 날 새벽에 저 같이 있었거든요. 그 수영차에서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그 2% 그러니까 98%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를 방문하셨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근데 선관위에서 찾아왔답니다. 구두 경고 비슷한 걸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 문재인을 두두라는 발언을 계속 하시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계속 되니까 박지원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평가했던 글을 보면요. 안철수는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고
정치를 아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또 계속 끄집어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는 토론이 아니고 좀 더 이 원칙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길게 이제 그런 박지원 대표가 평가한 안철수 후보 평가를 쭉 읽으면 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래서 친문 패권주의는 소위 문재인이 어떤 그 패권화된 권력을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당 내외적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정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여기서 얘기하면 계속 이제 토론에 가면 그럴 것 같고요. 동의하고 한마디만 짚고 가십시다. 정리한 것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문 패권 이 이야기는 밖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 내부에서 나온 얘기다. 그리고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 발전적인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게 동의를 하는데 저도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중에 한 분이 중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과 그 발표하기 전날 1시간 정도 만났는데 그분 입에서 힘들다, 쉬고 싶다 소리가 전주에서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 2번 비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로 우리가 먼저 친문 이런 얘기 패권 그 얘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또 때문에 이어서 가자. 또 계속 그 얘기잖아요. 됐고요. 저기.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자. 김현도 의원님, 예. 어차피 꺼냈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토론이나 사람들 물어보면 그럼 친문 패권주의 실체가 뭐냐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의원의 얘기, 안희정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또 댓글 부대 얘기를 합니다. 댓글 열렬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댓글 답니다.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 측도 사실 문재인 대표도 여러 차례 이걸 자제를 요청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렬 지지자의 댓글을 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친문 패권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요. 또 지금 안희정, 박영선 의원을 예를 들지만 이분들 지금 우리 당에 남아서 열심히 우리 문재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돕습니다. 왜?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혁정치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민주당을 떠나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 비판을 냈지만 상당 부분의 국민적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도 사실은 친문 세력이 아니고 비판 많이 받고 댓글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 얘기 할까요? 그런데 그러면 마치 공부 못 오는 사람들이 시험 문제 잘못 내가지고 하다는 비판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걸 비판하고 친문 패권주의자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바른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하고 싶은 말 많은데요. 이야기 예, 그만합시다. 원치 않으시니까요. 거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후보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 놓고 좀 고민하시는 유권자들 분의 전라북도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전라북도하고 연결될 때 그 대통령과 전라북도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느냐를 상당히 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국민의당이 훨씬 좀 후보지에 더 많은 인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뒤에 예. 설명드리고 잠깐 제지를 예. 부분 한 번만 예. 얘기했습니다. 사실 양강구도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론조사의 지지율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의 언론 진영이나 이런 지형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빼고는 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이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예.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20%의 지지율을 할 때도 박스권에 갇혔다. 예.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 30%가 됐어요. 자, 30%가 되니까 또 30%의 박스권에 갇혀서 또 비난을 해요. 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40%가 됐어요. 그런데 또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프레임이 연속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양강구도가 깨졌다. 이 문재인 후보가 40%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해두면 최근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냐? 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심상정 후보와 우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로 가는 표는 상당 부분에 우리 문재인 후보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하는 여론조사라든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지금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국민한테 더 겸손하게 하고 국민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지 지금의 지지율이 높은 거 저희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방만하지 않습니다. 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전라북도 문제를 냈는데 저는 수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예. 우리 임정엽 전 군수께서 저를 뭐 집권하면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 뭐 이렇게 말씀드려 감사하긴 하는데요. 저는 뭐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두영 선배님, 유성엽 선배님, 뭐 여기에는 김관 의원님, 뭐 김관영 의원도 있고 조혜수 의원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다고 이 사람들 다 내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각 들어오는 거죠. 이 중에서도 한둘씩 다 고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성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 문재인 후보는 진보개혁 세력 이게 지지를 받을 겁니다. 예. 호남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호남의 표심 굉장히 두려워할 거고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호남을 챙기지 못했다는 데 대한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나는 호남을 반드시 챙기겠다, 전라북도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의 주위에는 전라북 출신이 많지만 이 절대적 지지를 예를 들어 TK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TK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쪽도 배려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단지 옆에 사람 몇 명이 있다. 이게 사실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옳은 거냐 하는 평가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석의 차이죠. 예.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진정성 있는 공약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지역마다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줘 가지고는 뭐 전략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표를 이 각 지역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전북 독자 권역 이야기했어요. 그럼 전북 독자 권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아니 말씀드릴까요? 전북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제 좀 끝나고요. 전북에서 제1 그것도 민주당 소속의 지사가 제1 키워드로 갖고 있는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전북으로 하겠다. 해서 애지중지 키워왔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똑같이 지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라남도 가지고 농생명 식품산업의 거점을 전라남도로 하겠다. 그리고 세부 4개의 세부 조항까지 똑같아요. 스마트팜 뭐 실증 단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제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전북일보 신문에 나와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전라북도 독자 권역하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답변하려고 하면 전라북도 독자 권역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라북도 도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진실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대신 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전라북도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과 우리 국민의당에서 전라북도 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을 다 검토했습니다. 도가 제시한 공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 딱 차이가 있으면 딱 3가지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그 다음에 휴양밸리 하나 만들겠다는 차이 있습니다. 그걸 도가 제시한 공약을 국민의당도 그대로 받았고 우리 통합민주당도 상당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공약이 전남의 공약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비판의 대상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민주당이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의당이 제시를 했으면 이 공약을 어떻게 발전시켜 키울 것이냐 하는 차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왜 전라북도 공약하고 전라남도 공약하고 같으냐 이걸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울산에도 생산하고 광주도 생산하고 군산도 생산하고 전주도 생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 자동차 생산기지 키우자. 그러면 야 너는 왜 광주에도 약속하고 울산에도 자동차 생산하고 전주에도 생산하고 군산에도 생산하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 권역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이명박 정부가 5+2의 국가변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TK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별도 권역으로 해서 사업과 예산을 넣습니다. 근데 호남은 광주, 전남, 전북을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두니까 어떻게 두는 거냐? 이 TK에 별도로 예산이 가고 PK에 별도로 예산이 갑니다. 그래갖고 파이가 두 판이 있어요. 파이가 예. 두 판. 근데 우리 호남은 파이가 한 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문재인 대표가 오셔서 야 전라북도가 열악하고 하나 취급하니까 이제 파이를 두 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면 국민의당도 야 환영한다. 우리 전라북도가 별도 대책으로 받고 파이 두 판이 만들어준 거라고 이건 박수 칠 일이지. 왜 파이 한 판으로 만들어서 광주 전남 많이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전라북도 못 가져가게냐. 왜 두 판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그렇게 거는 외국으로 저는 그렇지 마셔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 그렇게 어느- 주장하니까 아니, 그러죠. 어느- 자, 언제- 아, 그- 제가 이제- 얘기해 주시죠. 그것은 일방적인 이춘석 의원의 주장일 뿐이에요. 아니 그 도민들이 첫 판단하는 번째 거예요. 얘기는 이겁니다. 전북에서 중점으로 삼는 사업을 전남에 가서도 똑같이 민주당이 내준 겁니다. 전남의 사업은 또 있어요. 그걸 주장한 거죠. 왜냐하면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나름대로 사업이 다 있죠. 근데 이 중점 사업을 전남 기존 사업 플러스 전북 사업을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 얘기 전북 권역을 나눠서 전북을 주겠다는데 국민의당이 왜 시비를 거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기초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은 전국 꼴찌인 1%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금년 국민의당이 7석 차지한 뒤에 작년 대비 금년 예산 증가율이 3.2%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발전 계획에 호남권을 하나로 묶지 말고 전북권을 따로 넣자고 한 것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먼저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민주당이 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왜 전북발전에서 일하자는데 시비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의원님이 그건 좀 오버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하십시다. 아니 잠깐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그 아니 문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들은 길어질 것을 것 해야 같은데. 되니까. 지금 김현도 우리가 의원님 말씀 듣고 하시면 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전북 권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북 권역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처음으로 전북의 독자 권역화 문제를 얘기한 건 5년 전 대선에서 제가 상황시장을 할 때 문재인에게 브리핑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 권역 그건 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인구 대비 여러 가지 따져볼 때 그게 아주 긴 시간 설득되어 오면서 전북의 독자 권역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정확히 국민에 먼저 했다면 그렇고 저는 이 TV 토론 하면서 도민들 속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뭐냐면 그 전북의 예산 증가율만 따져보면 이번에 많이 늘어났어요. 국민당에서 주도했다고 말씀하시는 제 얘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요. 전남은 더 늘어났습니다. 과거 박근혜의 완전한 불통식 정권이 판을 치던 시기에 예산 작업하는 거하고 박근혜가 완전히 몰려가는 상황에서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정히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 몫이 파이가 커진 거죠. 그 얘기를 하시려면 꼴찌한 작년 예산부터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거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결이 간사를 제가 했으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다음 저희 얘기. 본인들 다 했는 거니까 19대는 우리 이춘석 의원 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전남하고 전북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과거에는 19대 때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번 예산 작업에서 붙었죠. 예. 전라북도 예산 6조 원 달성했을 때 전남 예산 4조 원대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 5조 원 후반대로 올라왔거든요. 전남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야당의 파이가 넓어지면서 광주 전남과 전북의 몫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야당의 파이가 적던 시절보다는 늘어났지만 예. 야당의 파이가 커진 조건에서 전남의 명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 비교를 훨씬 어떻게 하느냐가 해야죠.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기회 드리기 전에요.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한참 그 치열하게 붙고 계셔서 그러나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잠깐만요, 쪽에 김광수 의원님.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고 예, 김광수 시간- 제가 예, 예. 말씀드리죠. 예. 김광수 의원님 기회 드리고 또 상대 측에 한 번 드리고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예결산 마지막 개수조정 소위까지 들어갔는데 전체 예산 보니까 이춘석 의원님께서 개수조정 소위 들어갔을 때 6조 1,100억에서 6조 100억으로 예산이 마이너스였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께서 들어가셨을 때 6조를 넘기셨어요. 6조 1,100억을 그렇죠. 제가 했습니다. 1,100억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김윤덕 의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다른 데 전남 광주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전북이 적게 늘어났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당시 저희가 6조 제 원대 이야기니까 했을 때 제 전남은 이야기 4조 하고 원대로. 나서 반론하세요. 네. 그 이번 예산 전체의 흐름을 보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쪽에 경남은 좀 늘어났죠. 부산, 대구, 경북 대폭 삭감했습니다. 거의 5.5%에서 7%까지 마이너스 예산해졌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호남 예. 쪽 그다음에 충남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 증가율의 추이를 쭉 보면 민주당이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쪽에서 여당 역할을 했을 때 예산 증가폭은 굉장히 더디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 나서 국민의당이 이번에 예산 증가폭이 광주 전남에 비교해서 적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나라 전체 예산 증가율 특히 영남 대비 호남의 증가율 이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건 또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문재인 한 의원 말씀만 측에 아니, 아니, 한번 아니, 제가 한 번만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이내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을 때 어떤 전라북도 상황이 됐느냐. 그 전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차지하는 SOC 사업, 호남선 고속철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그래서 무려 SOC 사업 중에서 1조 5천억이 들어간 거예요, 전라북도가. 예. 그러면 적어도 6조는 죽어 넘겨야 한다라고 도지사와 저와 총력을 다해서 신규 사업을 200개를 집어넣습니다. 1조 5천억이 널러간 상태에서 그걸 다 채워도 6조를 만들었어요. 1%대의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해서 3%대를 올린 게 잘한 겁니까? 1조 5천억이 널러간 거에서 다 채우고 1%를 올린 게 잘합니까? 이거 기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예산이라고 다르는데 하는 그거 것은 가지고 잠깐만요. 각 예. 지역의 상황에 아니, 따라서 제 얘기 듣고요. 민주당이 할 때는 그런 1%고. 요인들이 함께 상존하는 거죠. 똑같이 듣고 이번에 봐서 대구 경북의 아니, 예산이 아니, 줄었던 그래서 것도 그렇게 똑같은 평가를 하는 거죠. 것은 그러니까 옳지 올 때 못해요. 아까 이춘석 평가를 의원님 해서 먼저 차례입니다. 예. 그쪽에서 이야기를 김광수 했으니까 제가 예. 이 말씀을 아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춘석 의원님 발언 차례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당시에 SOC 사업 2천 5천억 널러가는 사이에 신규 사업 220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예. 획수는 적지만. 예. 김광수 간사님 그때 개수정소에 가셨으니까. 정리해 주시죠. 신규 사업 몇 개를 집어넣습니까? 예. 적어도. 예. 전라북도 사업에서. 예. 제 알겠습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했으면. 임정엽 위원장님께 한 번 드리고 또 이쪽에 한 번 드리고 해서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정리해 지금 주시죠.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 될 시간이기 예. 때문에 어제 제가 KBS 토론 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는 철학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공공부문 일자리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5년 하고 그만둘 거라면 우리 이 의원님 계산 일자리가 맞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와 5년 완성된 단계의 예산의 차이. 예. 그런데 이 일자리는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우리 후손들 그 돈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예. 재정적자에서 돈을 많이 갖다가 표퓰리즘 때문에 예. 온통 돈입니다. 예. 계산을 해보니까 6조 정도 증세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100조가 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문재인 후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화두로 국회에서 최초로 저랑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철학이 토건 방식, 공공 부조 방식이 아니라면 예.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아동수당부터 주기 시작을 해서 청년수당, 노인, 일자리.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예. 식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예.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예. 또 현재 어제 발표한 걸로 보면 연금 부채가 1335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3천억이 넘게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 후손들 거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지도자의 알겠습니다. 자질로서 예. 맞지 예. 않은 거라고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언한 거 있었는데. 임정엽 위원장님 설명해 이제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81만 개 일자리 예. 공약과 관련된 재원의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예. 이 얘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반론계 드리고 재반론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자요. 예. 지금 OECD 기준으로 할 때 그 OECD 평균의 공공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22%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7.3%가 됩니다. 물론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들은 일자리 만들지 않습니다. 다 산해유목을 씁니다.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둘 것이냐, 일자리가 없는데 저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꼭 필요한 그 공공 일자리, 거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고생하는 소방공무원, 사회직 공무원, 그다음에 군대 갈 연령들이 적으니까 부사관들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권이 세우는 것이지 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다. 그러면 예.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국가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거기까지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수 OECD 의원님. 통계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 틀린 거예요. 팩트 예.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토론이 뜨거워졌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전라북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차하게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저게 그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여러 가지 그 관점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두 후보 놓고 고민하신 후보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좀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